네, 재해구호 기본 소양 양식, 재해구호가 필요한 재난 약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강의할 임동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해구호가 필요한 재난 약자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국내에 지금 나와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재난 약자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선 재난 현장에서 재난 취약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도 있고요. 2018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9의 3을 살펴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난 약자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재난 약자 및 재난 취약계층의 의미를 재난을 야기하는 위험 인자로부터 피해받기 쉽거나 받은 피해로부터 복구 행위가 어려운 사람 및 계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3년 6월 재해대책기본법의 개정에 의해서 노인, 어린이, 영유아 등 방제 시책에 있어서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요배려자라고 하고 있고, 요배려자 중 재해 발생 시 피난 등의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명단을 만들어 시정촌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이제 2016년에 개정에 의해서 요배려자 및 피난 행동 요지원자라는 용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요. 이를 살펴보면 재난 약자 및 요배려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요배려자는 재해대책기본법 제8조 제2항 15호에 의해서 노인, 장애인, 유아, 기타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했던 기본법에 유사한데요. 우리나라 도에 해당되는 고치원의 재해시 요배려자 피난 지원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신체 장애인, 지적 장애인을 비롯하여 일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경우라도 이해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 영유아, 쇠약한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일본의 지리나 재해에 대해 지식이 떨어지고 일본어의 이해가 충분치 않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난 생활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배려라 함은 의료적 배려를 필요로 하는 인공투석자,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난행동 요지원자는 요배려자 중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스스로 대피하는 것이 곤란한 자로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 행보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2013년 제정된 전염병 및 모든 재난행동 재인가법에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재난 약자를 아동, 노인, 임산부 등은 물론 재난 시 별도의 추가적인 재난 대응 지원이 필요한 기타 개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 약자는 재난 또는 위기에 대한 계획, 대응, 복구 과정 시 많은 추가적인 필요한 사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CMIST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CMIST는 무엇이냐? Communication, Medical, Independence, Supervision, Transportation, 그래서 소통, 의료 서비스, 독립성, 보호 관찰, 교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보시는 것 같이 소통은 정보를 습득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는 개인에게는 정보가 적절하고 접근성이 높은 방식을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먹기나 옷 입기, 청소, 이용, 용변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할 때 개인적 의료 서비스나 장치라 의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독립성은 기저귀, 분유, 부모,
인공항문 보조기 등 소비성 의료기구나 지속적 의료기구, 반려동물 등 보조장치나 기구를 통해서만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고 있고요. 보호관찰은 치매, 알츠하이머병, 정신분열증 등 심각한 망상증, 신경정신증 증상을 가진 개인 또는 행동장애를 가진 개인이나 임산부, 수유모, 유아, 아동 등 특별한 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에서는 연령, 장애, 일시적 부상, 빈곤, 중독, 법적 제한 등의 이유로 특별한 교통 필요가 있거나 자동차 등 필요한 이동 수단이 없는 개인이나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특징은요, 특정한 의료 집단이나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의미에서 통상적인 접근성과 기능적 필요가 요구되는 개인을 재난약자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난약자들의 피해는 어떨까? 재난 시 신체적 재난약자에게 나타나는 인명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인데요. 2002년 태풍 르사 등 재해 발생 시에 27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61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 47%를 차지하는다고 보고가 있고요. 2005년 미국을 덮친 카트리나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 34명이 전원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같은 사건 이제 루이지나 주에서 있었던 60대 이상의 희생자들은 71%, 그 중에서도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47%를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또 화재에 대해서는 10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 중에 비장애인이 0.6명인데 비해서 장애인은 2.8명으로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이 약 4.7배 높다는 보고도 있고요. 신체적 재난약자는 외부 위험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 안전조치 및 대피 등의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역량에서도 비안전 취약계층과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균관대 윤홍식 교수는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빠른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신체적 재난약자는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 대피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는 예방, 대응, 복구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안전 취약계층의 경우 대응 단계가 사실상 무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북대 이기하 교수는 안전 취약계층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 투자를 하거나 안전장치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하며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이 공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시 자력 대피가 최우선적인 방법인데요. 재난 시 침상 환자를 비롯한 중증 장애인 등은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해 생명을 잃을 위험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한국재난정보학회의 김태환 수석 부회장은 신체적 재난 약자는 평상시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움직여야 하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합니다. 각종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또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002년 충남 서천 복지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살펴보면 건물 내에 있던 11명 중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이들은 모두 치매,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대피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체적 재난약자였습니다. 독거노인 또한 마찬가지로 재해 정보에 취약하고 또 옆에서 신속하게 대피를 도와줄 외부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이나 누워서 생활하는 침상 환자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지만 화재나 지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신체적 재난 약자는 왕강기나 사다리를 타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서울시립대 윤명규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2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지만 신체적 재난 약자는 뛰어내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주거시설에서
재난 사고 발생 가운데 화재를 피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 복구 단계에서도 신체적 재난 약자의 취약성이 드러나는데요. 재난 회복력은 재난 발생 이후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비안전 취약계층의 경우 재난 시 피난 행동, 피난 생활, 복구 및 부응 활동을 가능하지만 안정 취약계층은 이러한 재난 회복력을 갖추는 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건대 최진 교수는 재난을 겪으면 재난 상황이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사회생활이 활발할수록 이런 트라우마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재난 약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많은 부분 중 나오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재난인데요. 재난에 있어 노인의 취약성은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현상들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화로 인한 가장 뚜렷한 증상 중에 하나는 신체적 능력의 약화고요. 많은 노인들이 운동 능력의 저하, 균형 감각의 손상, 운동 내구력의 감소,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있어서의 제한을 들 수 있습니다. 근육과 뼈, 관절의 기능 역시 나이가 들수록 퇴화하며 움직임에 어려워지고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이를 먹고 그 누구도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접하게 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적 능력의 감퇴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대피, 다른 지역으로 이동, 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 재난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 복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리 국민은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신체적 운동 능력의 저하, 더불어서 자율신경계의 변화에도 노화는 영향을 주는데요. 자율신경계 변화는 노인의 체온 조절 기능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고온이나 저온 같은 외부 기온에 적응한 능력이 감퇴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재난 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재난 발생 시 거주하던 집에서 대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인은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체온증이나 일사병 등 응급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요. 실제로 1995년에 있었던 한신 아와지 대지진에 대피소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대피 능력이 이동 능력이 부족했던 고령자분들은 대피소에 도착을 늦게 하게 되고 대피소에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대피소에서 위치 선정이 문 앞이라던가 복도같이 약간 중앙에서 벗어난 곳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분들 중에는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충격이 2차 충격으로 인한 대피 2차 피해를 붙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복지 대피소라는 부분이 논의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시력 저하도 노인들의 재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2014년 노인의 실태 조사에 살펴보면은 전체 노인의 40% 정도가 시력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62.2%의 노인이 시력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노인의 시력 문제는 재난으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노인의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피에 필요한 안내 표지를 인식하거나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등 문서화된 자료를 숙지하고 따르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뿐만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 중에도 시력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시력 저하라는 것은 안경이라는 보조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컨택트 렌즈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기구들이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보조기구를 유실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인지를 못한다. 그로 인해서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근거리가 더 보기 어려워지고요. 또 나이를 먹으면서 어둠에 적응하는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사물을 인지하고 대피하는 데 시간이 그만큼 더 소비된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 이제 노령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력의 정화인데요. 청력의 경우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점진적 그리고 진행적으로 저하되는 신체 기관 중 하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심각한 청력 손상을 가진 노인의 비율은 약 40에서 45%로 추정되고요. 70세 이상 노인 가운데 83%는 청력의 손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재난 발생 시 노인이 대피 필요를 알려주는 경보음이나 신속한 안내 음성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처할 수 있고요. 재난으로 인한 대피소에 체류하는 동안 구호 물품이나 적절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알려주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수화라는 것이 솔직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 중에 수화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재난을 알려주는 방법에 무엇이 있느냐? 타종이라든가 경보음이 가장 대표적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레이저라든가 여러 가지 빛을 활용해서 빛이라든가 문자를 활용해서 알려주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전기가 끊긴다든지 아니면은 정보를 알려주는 기기 자체가 파손된다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리만큼 유용한 정보 전달 수단도 없는데 청각에 장애가 온다는 것은 이 유용한 정보 전달 수단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위험에 높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에 있어 재난에 있어 취약성은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에서도 인지 기능도 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연령을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 능력이나 사고 유연성이 저하된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지 능력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판단을 내리거나 다양한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재난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고령자분들, 노인분들 중에 재난 발생 시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일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령자분들이 본인의 주거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재난 현상을 파악을 하고 내가 빨리 대피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인지와 그런 선택지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판단에서 후자를 선택한다는 것인데요. 상황 판단에 조금 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부분, 다시 말해서 인지 기능의 노화가 고령자분들, 노인분들을 피해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에 대한 재난입니다. 재난에 있어 아동의 취약성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동은 성인보다 신체적으로 작고 약하며 삶의 경험도 적습니다. 또한 사회 구조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도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재난으로부터 더욱 취약한 집단이 되는데 아동의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제 국민안전처 현 행정안전부죠. 2015년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에 보면은 총 인구 5천만 중 재난 취약계층은 약 36% 구성되어 있고 그중 아동이 930만, 약 18%를 차지한다는 것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난에 인한 아동의 피해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은 아동의 특성에 따른 취약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성인보다 신체적으로 작고 약하며 삶의 경험도 적습니다. 또한 사회 구조적으로 약자에 위치하고 있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도 힘듭니다. 아동은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와 환경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재난과 같은 사회 혼란 상황이 아동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와 그에 따른 간접적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재난 시 신체적 상해, 영양 부족, 질병 등 직접적인 피해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 상황에서 가족을 잃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적절한 보호 아래 있지 못하게 되어 인신매매, 학대 등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재난에서 있게 되는 피해는 경우에 따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어서 아동기 이후 삶에도 그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아동의 신체적으로는 더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동의 취약성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적 특징 중 하나가 신체의 크기가 작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화학적 재난의 경우 아동의 신체는 크기가 작아서 유독물질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고 피부가 얇아서 피부 표면의 질량비가 더욱 커지고 호흡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체 크기가 작은 아동의 경우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둔기에 의해 외상이 가해지면 전체 체질량으로 인해 신체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은 신체 발달이나 위험 감지 및 운동 능력, 자기 조절 및 집중력, 생존에 필요한 안전 지식의 양적, 질적 수준이 일반 성인에 비해 미숙하여 적절한 상황 판단 및 대처의 치명적 위험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살펴보게 되면 아이들의 피부는 연하고 피부가 작고 연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화학적 영향을 더 쉽게 받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신체가 작기 때문에 동일한 물체에 부딪히는 사고를 받았을 경우 성인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이 더 큰 외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동의 신체 발달은 위험 감지라던가 운동 능력, 자기 조절, 집중력 상대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아동이 심리적으로 성인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타이완 지진 이후에 큰 피해를 입은 진앙지 근처 마을의 4학년부터 9학년까지 학생들의 추정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피해 이후 2년이 지난 이후에 학교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던 학생들은 파괴되어 있는 부분, 학교에 복구되지 않은 부분을 볼 때마다 심리적으로 큰 쇼크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 파악이 보고가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인지적으로도 취약하고 그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는데요. 아직 인지 발달 수준이 낮은 아동은 경보 및 지시를 이해하여 따르기가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인지하여 대피할 능력이 부족하고 재난 발생 시 신체적으로 더 위험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따이따이 병이 일본에 있었죠. 수질 오염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그 지역을 대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과 괴롭힘을 받았고요.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동일본 지진 지역을 벗어나서 타 곳으로 이주한 아이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돼서 괴물인 것처럼 혹은 많은 피해 보상금을 받았으니 그 보상금을 나한테 가져오라라고 해서 괴롭힘을 받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크면서 올바르게 그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올바른 성이 되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동은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에 대한 재난입니다. 재난에 있어 장애인의 취약성은 조금 특별한데요. 장애인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장애에 따른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한 대응의 취약성이 사고의 위험률을 증가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그 특성상 많은 사람에게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게는요, 사회적, 신체적 취약성이 집단, 특히 장애인에게는 그 피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더 어려운 점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그 장애 유형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그 취약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장애 유형별 재난 취약 특성을 살펴보면 신체 장애인 중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수직 이동이 어렵고 이동 거리에 제한이 있으며 회전하는 데 공간을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약간의 울퉁불퉁한 길이나 높낮이가 있는 길에서도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요. 휠체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앉는 경우도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보다 장애가 이제 경하다고 하는 발목 부상에 혹은 발목에 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 경우는 계단이나 경사면 등 수직 이동에 그러니까 수직 이동은 가능하지만 넘어지기 쉽고요. 보행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특히나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는 이동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신체적 장애인 중에 감각기 장애의 경우는 시각 장애인은 시각 기능의 상실로 인해서 인지상의 착오를 겪게 되고 공간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각 장애인 분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분들은 공간을 입체적으로 기억을 해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에 작은 변화만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클 것입니다. 또 청각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시각의 모든 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없고요. 수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적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의 보행 속도와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재난에 대한 죄송합니다. 보행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난 초기에 재난 상황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대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소리가 없는 세상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노인분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각장애인분들은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으로 모든 걸 파악을 하는데 어떠한 사물을 깊숙이 바라보고 그것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발생하는 지점, 혹시 다시 말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난 발생, 화재 발생,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정보 습득이 늦고 피해가 늘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정보 습득이 늦기 때문에 이동이 늦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인지상의 어려움으로 재난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리적 도움이 필수하다는 것이 장애인에 있어서 문제점, 취약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의 경우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의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난 발생 시 여성의 경우 동일한 성인이라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재난이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재난 취약성은 미시적 관점에서 그들의 개인적 경험과 생리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재난 취약성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는 물리적 환경, 전체 사회 체계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취약성이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이 남성에 비교해 볼 때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된다고 보는 의견들입니다. 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각자의 문화를 구성하는 인간관계나 역할 및 규범 등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재난과 여성과의 관계를 일반화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여성은 전통적으로 육아와 양육을 담당하고 돌봄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저개발 국가의 재난 취약 지역 대부분은 종교, 언어, 역사, 전통은 달리하지만은 가부장적인 성 역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인식은 여성이 가지는 규범과 역할을 차별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이러한 차별은 재난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재난을 양산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들은 재난 이후 임신, 보건적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임 여성이나 출산 여성의 경우 거동이 민첩하지 못하고 스스로 보호함과 동시에 태아와 영아를 보호하는 이중 보호를 요하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조금 이제 후진, 우리보다 저개발 국가를 예를 들어서 공감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남성은 수렵이라든가 채집 활동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에 올라가거나 나무를 타는 데 능숙합니다. 반면에 여성들이 하는 일은 육아나 가정, 가사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남성은 나무 위로 대피하여 안전을 할 수 있지만, 여성은 부모를 혹은 아이를 이동시키고 대피하는 도중에 대피가 늦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상황,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취약성이 드러난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 재난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하는 요구사항이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 그 기회는 많이 주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곳에서 정보를 취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서 재난 상황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재구호 활동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느냐,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아이 혹은 장애인 여성, 그렇다면 그들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재난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손을 내밀면 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인격체이고 그들 또한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이기 이전에 그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신체 장애인,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을 보고 그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각장애인에게 손을 잡으면 그들은 반대로 놀랍니다. 그 부분에게 가볍게 다가가서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삶의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우리보다 신체 능력이 퇴화했고 인지 능력이 저하됐다 하여도 그들은 하나의 인격체이고 우리보다 더 오래 산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손쉽게 손을 내밀기보다는 그분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재난지역에서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은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고요. 그렇지만 실제 재난 상황, 대피소에서 보게 되면은 아동 상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뿐만 아니라 여성 대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대피소, 물론 일본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대피소에서 목숨을 구조받은, 나를 구조해준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한다든지
혹은 화장실에서 성폭력을 당한다든지, 구호품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한다든지, 혹은 아이가 구호품에 이끌려서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모든 제도나 물품 자체가 성인 위주라는 것이 또한 약자입니다. 어린아이가 필요로 하는 과자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중요한 영양 보충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과 어린아이, 노인분들에 대한 부분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성일 겁니다. 여성은 출산이라든가 임신, 그리고 생활을 환경을 정경한다는 여러 가지 내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피소에서 성인의 영양 부족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영양 부족 상황인 것이 많이 파악이 됩니다. 이는 어린아이에게 모유를 한다든지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일한 다량의 영양소를 요구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영양밖에 공급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영양 결핍 현상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도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남성들은 재난 복구 상황에서 빠르게 경제 활동 돌아가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위생부터 여러 가지 가정 내의 물건들을 원위치 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경제에 돌아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여성들은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재구호 활동에서도 모두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로 재구호 활동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도와준다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들이 과연 이 상황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요. 그들은 피해자고 나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베푸는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들은 같은 피해자가 아닌 집단이 아니라 똑같은 인격체라는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들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